이번 편부터는 이탈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포르투갈, 런던 다녀온 이야기를 연재하겠습니다. 유럽은 여행 인프라가 충분하고요. 이미 다녀온 여행자들이 공개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자유여행 난이도로는요, 남미나 동남아 등과 비교해서 아주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경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유여행에서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따라서 체류 일정이 늘어나기도 줄기도 하고 교통수단과 숙소 선택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물가 비싼 유럽 자유여행의 성패는요, 적절히 조화된 여행의 설계인 듯합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영상은요,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10일간 4명이서 38일간을 여행한 내용입니다. 내가 경험한 일정과 경로를 포함한 여행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럽 여행 설계를 한다면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여행의 골간인 전체 경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항공권 중에 가장 저렴한 밀라노에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행 시작을 밀라노에서 가까운 스위스 남부 루가노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는 당일치기로 스위스의 아름다운 도시 루체른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비싼 스위스 일정을 짧지만 충실하게 하려면 이 렌트카 이용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로 숙소를 옮겨서 두오모 등 시내를 여행한 뒤 고속 열차로 베네치아로 갔습니다. 베네치아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걸어서 여행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도 알프스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돌로미티라고 하는데요.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마주한 곳이고요.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돌로미티와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가 출발한 도시인 도시 베로나를요, 렌트카로 여행한 뒤에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면요, 인접 나라인 크로아티아 가는 교통편이 베네치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와 가까이 있지만 이 교통편이 마땅치 않은 옆나라 크로아티아는요, 유럽의 대표 버스인 플릭스를 이용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여행지가 두 군데가 있죠. 플리트비체 국립공원하고 드보르브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요, 나라의 양 끝단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멀어요. 승용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원거리인 탓에 혼자라면 대중교통을 타고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행을 4명이서 했기 때문에 렌트카를 n분의 1로 나누면 아주 경제적인 수단이 됐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이번 여행의 가장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탈리아로 다시 입국을 했는데요. 이때 항공기는 이제 경비 부담이 크고요. 육로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이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요, 스플리트에서 이탈리아 앙코나를 해상으로 이동하는 야간 페리였습니다. 비용도 줄이고요, 숙박비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앙코나에서 기차로 이제 피렌체로 이동한 뒤에 우피치 미술관과 피렌체 대성당을 여행했습니다. 로마 가는 길에요, 피사와 시에나 등 토스카나를 여행하고 싶어서 렌트카로 여행과 이동을 병행했습니다. 토스카나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렌트카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유적과 미술품으로요, 감성을 뿜뿜 충전하고 난 다음에 저가 항공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이동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는요,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고속 열차가 좋았어요. 마드리드에서 프라도 미술관과 피카소 그림이 전시된 소피아 미술관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인접 나라지만요, 포르투갈의 포르토는요, 육상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가 항공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행지인 런던은 저가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귀국시는 스리랑카를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경비를 절약하고 환승 시간을 이용해서 스리랑카를 잠시 입국해서 스톱업으로 인도양 해변에 있는 식당에서 랍스타를 즐기고 난 다음에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여행에서 교통편 다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숙소죠. 친구와 부부 동반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방 2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숙소는 생각보다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행지 대부분이 대도시이면서 유명 관광지였기 때문에 여행이 편리한 중심지에 주방시설이 갖추어지면서도 방 2개 숙소가 있는 곳은요, 엄청 비쌌어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요, 전체 경비 중 숙박비가 절반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으나 여건이 좋은 숙소를 구하는 것으로 대체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고요. 특히 렌트카를 이용할 때는 좀 더 외곽에 있는 멋진 숙소를 선택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세부 여행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항공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랐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세계적인 여행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이리저리 이제 저렴한 항공권을 찾다가 32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취향을 재개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인 사우디아가요, 인천에서 출발하고 사우디 제다에서 환승하는 밀라노행 항공권을 팔고 있었어요. 좀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우디아는요, 다른 항공사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유류 할증료를요, 풍부한 석유로 대체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를 이용해 본 결과 여타 항공사와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국적 항공사답게 비교적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기내식은 할랄이었고요.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답게 주류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환승을 위해서 이제 제다공항에서 4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이제 간식용 대추야자를 구입했는데, 이거 괜찮았어요. 위에 가시는 분들은 꼭 구입해 보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를 이용해서 환승 시 체류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요, 관광비자를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승 시간이 긴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환승 시간이 길면요, 비자 없이 탑승 거부됩니다. 환승 기간 동안 스톱업으로 사우디를 여행하고 싶으면요, 비자 비용 16에서 17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저렴한 항공권으로 이익을 보려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밀라노 공항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 렌트카를 수령하기 위해서 렌트카 사무실에 모여있는 청사 지하층으로 왔어요. 이곳에는 이제 허츠, 식스트 등 세계적인 렌트카 회사의 부스가 있죠. 근데 어디에서도 내가 예매한 이탈리아 렌트카 회사에 있는 롤레 지아레의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이거 순간 멘붕이 왔죠. 렌트카를 얼른 수령해서 스위스 로가노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아주 답답했어요. 예약 서류를 찾아서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했더만 렌트카 픽업 지점이 다른 곳인데 왜 공항에서 난리냐는 거죠. 왜 전화했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영어로 이야기해서 못 알아듣겠다 그럼 막 신경질을 팍팍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약증을 확인해 보니까 픽업 지점이 공항으로부터 7.4km 떨어져 있는 차고지였어요. 픽업 지점을 이제 미리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이 컸어요. 급하게 우버로 차량을 호출하고 픽업 지점에 갔더니 영어로 이야기한다면서 짜증내던 좀 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아주 친절하게 차량을 인도해 줬고요. 예약한 차량보다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인수할 수 있었고요.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사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목적지를 찾아가려면요, 내비게이션이 작동돼야 됩니다. 한글을 지원하는 구글 맵을 주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했는데 가끔 영어만 지원하는 와즈라는 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 맵은요, 우리나라의 T맵이나 네이버 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가는 아주 크고 다칩니다. 오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안내도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숙소 가는 경로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죠. 이탈리아 고속도로를 처음 이용하는 나는 이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입구 톨게이트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통행권이 딱 발급됩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리고 출구 상단에 까르떼라고 표시가 된 곳을 진입을 하면요, 통행권을 삽입하라고 합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신용카드 집어넣으면 통행의 결제가 딱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통행료 지불도 했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막 차오르는 순간 차는 스위스 국경을 넘었고요. 곧바로 경찰이 우리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엄청 쫄았죠. 외국에서 경찰 보면 사실 무서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용카드로 스위스 프랑으로 40프랑을 결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상하다. 이 스위스 경찰도 삥을 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설마 선진국 공무원이 그럴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단 결제했더만 스티커 한 장을 주면서 차량 앞면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티커가요, 스위스 고속도로를 통행하려면 필요한 비넷입니다. 비넷은 1년에 한 번 구입하는 고속도로 통행증인데요.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루를 다녀도 무조건 구입해야 됩니다. 밀라노에서 렌트한 차량은요, 한 번도 스위스 국경을 지난 적이 없는 새 차였기 때문에 당연히 비넷이 없습니다. 만약 경찰이 그날 우리를 단속하지 않아서 비넷 없이 고속도로를 다닌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요, 나중에 벌금 200프랑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를 단속한 경찰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렌트카로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차량 전면 유리에 비넷이 없다면요, 미리 주유소, 경찰서, 슈퍼에서 미리 구입하고 부착할 것을 권합니다. 가끔 한국 중고 거래장터에 스위스 비넷을 벗겨낸 뒤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에 단속되고요, 고속도로 출구에 있는 카메라로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망신당하고 벌금 내는 수가 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루가노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요, 당일치기로 스위스 루체른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